네, 광고 잘 보셨나요? 이제 방금 보신 광고 영상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지기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지기 교육 영상을 통틀어서 STAI, STAY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S는 서울 시민을 위한, T는 교사를 위한, A는 청소년을 위한, Y는 대학생을 위한을 의미합니다. 이제 방금 보신 광고 영상은 Y 생명지기 영상인데요. Y 생명지기 영상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A 또는 혹은 Y,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생명지킴이 영상입니다. 이 자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지킴이 활동 전략을 이용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영상과 그리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교육 자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겠는데요. 2부에서는 이 롱 코비드 후유증 또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유명순 교수님께서는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2부에는 함께 하시지 못하고요. 이제 대신에 2부에서는 유명순 교수님만큼이나 멋지고 전문적인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이신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현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뭐 여기저기서 자주 뵙네요. 네. 네. 네, 그만큼 네. 김현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이 시청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나중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 영상을 많이 보급하면 네. 뭐 뜻밖의 알고리즘을 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계시는 서울시 네. 자살예방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주간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부터 오늘 첫날이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그 기관 이름대로 서울시 시민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극단적 선택 관련된 일에 관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살한 그 유가족 분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요. 또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전에 그렇게 네. 이제 여러 시민 대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생명지킴이라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자살 위기의 신호들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알아채서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민 교육부터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센터고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 현재 저희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네. 그런 심리적인 불편이나 우울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을 맡아서 하는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확진자, 격리자가 발생하는 그 동안에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라는 곳의 통합심리지원단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메르스를 겪으면서 네. 확실히 깨달은 건데, 이런 대감염이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의 불안, 공포, 또 이로 인한 생활에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서울시는 지금 확진자 격리자 중심의 이 통합심리지원단, 네. 또 일반 시민들 대상의 이런 그 심리지원단을 별도로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롱 코비드를 중심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는, 오미크론 때도 저희가 구정 때 연속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때 저도 참여했었고요. 네, 무려 네. 2주나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제 정보,
네.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런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자분들, 또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이 나갈 때 확실히 이제 인지가 높아져서 네. 우리가 뭐 가짜 뉴스 또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이제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롱 코비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국제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3월의 네. 키워드는 오미크론이었다면, 네, 맞아요. 당시 항상 2월, 3월, 네. 4월에 오미크론 구정부터 진행 3월까지는. 중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오미크론 유행이 좀 잦아들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오미크론이나 혹은 그 전에 뭐 델타도 델타 이전에 네. 코로나를 앓으셨던 분들이 롱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실제로 겪으시는 네. 분들도 있고,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롱 코비드라고 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맞아요. 주간을 기획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네,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느끼는 피로, 또 우울, 또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영향까지 지금 국제적인 논문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롱 코비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후유증으로 우울할 수도 있고, 그 우울이 누적되면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현재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그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그 확진 네, 그렇죠. 저도 확진 경험이 있고, 저도 지금 이게 후유증인지 후유증을- 아닌지 후유증인지 지금 노화인지 과로인지 네. 그래서 지금 후유증 클리닉을 한번 와라 이렇게 초대는 받고 있는데 아직 네.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혹시 네.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후유증? 저는 3월달 초순에 그 코로나 확진이 돼서 주 7일 쉴 줄 알았는데요. 네. 의료인 중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은 5일만 5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일 쉬고 병원에 나가서 다시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의료인들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의료인이라고 해서 네, 뭐 더 약하게 앓거나 그렇죠. 가볍게 앓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그 한 달 이상은 기침 가래가 계속 사라지지 않아서 이게 전형적인 네. 후유증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브레인 포그까지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네. 일을 예전보다 좀 빨리 끝내고 하는 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피로가 네.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롱 코비드 후유증이냐 아니냐, 빨리 후유증 클리닉에 와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 재직하고 계시는 명지병원에서 네. 그 후유증 클리닉을 맞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명지병원에서 후유증 클리닉을 굉장히 빨리 네, 개소를 네.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서울시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에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실제 롱코비드 클리닉, 후유증 클리닉의 환자가 예상보다 정말 많이 왔어요. 네. 예상보다 60대부터 10대까지, 물론 10대는 비율이 아주 낮았지만 60대, 50대 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앓고 나서 2달 지났는데, 뭐 3달 지났는데 증상이 지속된다. 굉장히 많이 왔다는 사실이 이제 저희도 후유증 클리닉을 열면서 깜짝 놀랐던 거고, 지금도 그 롱 코비드를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돼서, 네. 그 후유증 클리닉이 현재 잘 운영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 네. 클리닉에서 쌓인 데이터들이 네. 또 우리나라의 롱코비드 후유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향 같은 네, 것을 맞아요. 보여주는 중요한 중요한 있어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롱코비드 후유증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또 많이 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은 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네.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간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롱코비드 후유증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의 감염률도 낮고, 네. 또 중증 아동 청소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사실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네.
잠깐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한 20분 정도 최대한 짧게 네, 부지런하게 네. 준비를 해 오셨군요. 네.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네, 원래 이제 짧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은 실제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를 얼마나 확진했는지,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아동 청소년의 이 롱 코비드 상태라고 알려진 미스 C라고 하는 부분, 네. 롱 코비드의 여러 증례, 기전, 논쟁, 대처 방안에 관해서 최대한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롱 코비드는 어떤 코로나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19세 미만 인구가 8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오미크론 이후에 작년 가을 겨울 올해 1, 2, 3월 동안 청소년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감염돼서 네. 883만 명 중에 444만 명 5월 11일 기준 감염됐다고 하니까 50% 가까이.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른 확진자가 50%니까 실제로는 한 소아 청소년 더 될 중에 수도 있죠. 70% 정도는 네. 감염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도 무방할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연령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감염됐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염된 이유는 아마 백신 접종률이 참 재밌는 게 고3은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 거의 90% 거의 최고 연령대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네. 확진돼서 모의고사나 수능 못 보면 네.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특히 이제 5세에서 11세는 나중에 이제 백신이 허가됐잖아요. 거의 미미하죠. 네, 하지만 거의 맞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 18세는 90% 네. 백신 접종됐고, 중학교 나이 또래 친구들 한 75% 정도 됐고 2차 접종까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복지부가 내놓은 안내문에 따라 봐도 이제 꼭 청소년들도 이제 백신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청소년들이 이제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올해 그 1학기 초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네. 초등학생들이 이 백신 접종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나중에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미미했습니다. 작년 가을 올해 초 보면 그래프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고3만 보라색으로 18세만 따로 보면 확진자 발생률도 그래서 고3이 훨씬 적어요. 아, 그런데요. 네. 이게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여전히 뭐 네. 백신의 효과가 없다, 백신의 효과가 미미하다, 뭐 백신의 효과는 돌파 감염 때문에 무력화되었다라고 착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의도적으로 그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자료만 봐도 백신의 네. 효과는 확실하다라는 네. 게 보여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백신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고3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초등 저학년들의 백신 접종률은 낮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나중에 오미크론 1, 2, 3월 이때 이제 아주 늘어났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코로나 롱 코비드 중에서 사실 국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두 가지 상태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터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기간 네. 염증 증후군. 네, 다기간 염증 증후군이라고 번역되는 이 상태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아예 요런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열이 나면서 위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피부 발진이 있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빨리 응급실을 가라. 네. 빨리 응급실을 가라. 왜냐하면 다기관 염증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롱 코비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된 현상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드물었나? 미국은 68천 명 정도가 이런 보고로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를 포함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사망한 아이들은 6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보였던 슬라이드에서 사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도 15명 정도가 네. 이걸로 사망했고, 이것으로 진료받은 친구들도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인구였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이제 지나쳐 오다가 넘었는데, 제가 그럼 아동 청소년들은 이번에 오미크론까지 겪어오면서 입원할 정도로 치료받은 애들은 얼마나 되나 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17%나 되더라고요. 네. 17%. 그럼 20%라고 치면은 5명 중에 1명은 입원해서 치료받을 정도로 애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환자실까지 간 애들은 얼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소아청소년과에서 그 코로나19 입원한 소아청소년을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미크론의 특징이 이제 그 상기도에 네. 목이 붓는 거였지 네, 않습니까? 인후통.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후두가 염증이 생겨서 부어가지고 숨을 숨쉬기 맞아요. 곤란한 상태가 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거나 네. 아니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잠시 네. 받았던 그 케이스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이 미스 C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관해서 여러 통계를 국민들하고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아청소년 롱코비드 현상이 이제 어른들은 중증도에 따라 롱코비드 심하다. 네, 네, 이런 네. 통계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입원할 정도로 좀 심하게 뭐, 앓으신 분들이 분들이 롱코비드도 심하다. 네, 심하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아, 그게 이제 성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가볍거나 가벼운 증상을 겪었던 확진자들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되게 오래 간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동 청소년의 롱코비드 정의도 어른들의 롱코비드 정의와 뭐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하여튼 다른 진단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코로나 감염 이후에 3달이 지났는데 그 중에 2달 이상 어떤 증상을 갖고 지낸 상태. 예, 요 기준을 가지고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그런 논문들을 이제 쭉 찾아보고, 그 중에 또 이제 설계가 잘 돼 있는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안 넘겼네요. 네, 찾아봐서 이 8만 명 정도의 롱코비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종합한 그 논문을 내서 나타난 그 결과는 유럽, 아시아, 호주, 남미에서 수행된 21개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이 있었던 아이들 중에 4분의 1이 롱코비드로 발전했다. 4분의 1이면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가 코로나 증상 발생, 거기에서 지금 롱코비드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후유증도 가볍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 논문에서, 그 21개 연구 논문에서 걱정하는 이제 증상이 뭐냐, 아주 흔한 증상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우울이었어요. 우울이 제일 많고요. 16.5%나 됐고,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이 수면장애, 두통,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여러 호흡기 장애. 그래서 이 이제 우울은 그야말로 신경정신의학적 후유증이어서 네. 이 우울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게을러졌구나. 집중하지 않는구나.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는구나. 왜
지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아동 청소년들은 코로나 롱 코비드 증상으로 우울감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네. 그런데 네. 그 또 이 코비드 관련된 네. 중요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꼭 코비드를 겪지 않아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중요한 정신건강 네. 후유증 중에 하나가 또 우울증이라고들 네네.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죠. 이게 어느 요인이 더 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논쟁 부분인데 네. 확진자가 아닌 아이들 중에서 우울한 애들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한 10 내지 15% 사이가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우울감이 롱 코비드 때문이냐 코로나 전체 기간 동안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분들은 이제 롱 팬데믹 신드롬이라고 또 용어를 따로 쓰더라고요. 롱 팬데믹 신드롬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코로나를 앓지 않아도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심리 후유증으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롱 코비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 나타나는 기전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나던가 아니면 수면장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우울증의 효과 때문에 네. 피로나 수면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이제 이 코어와 관련된 증상, 브레인 포그, 식욕 감소, 이제 이 냄새가 돌아오지 않는 거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어른들하고 다른 것은 이제 어른들은 브레인 포그가 더 중요한 증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은 브레인 포그도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우울 피로 이런 게 더 중요한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조금 더 코호트 그룹을 정해서 지금 코로나 감염 이후에 롱 코비드가 나타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영국은 참 저런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코호트나 패널이 굉장히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이제 더 적게 아까 이제 여러 대륙의 나라들을 비교한 나라들은 한 25%까지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증상이 지속되는 그룹은 실제보다는 더 적다. 10% 미만이다라고 이제 영국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롱 코비드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룹은 전체의 10% 미만, 7-8%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과장됐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뉴욕 타임즈의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뭐 말하자면 이제 시리즈로 롱 코비드를 앓은 아이들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사실 스케어리는 굉장히 센 단어인데 아이들이 롱 코비드랑 아주 무섭게 투쟁하고 있다 이러면서 롱 코비드의 청소년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싣고 있고 학교 생활에도 이 롱 코비드가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례들을 아주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고했는데요. 작년 8월에 뭐 피로감, 어지러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억력 손실이 동반된 브레인 포그를 겪었다. 원래 이 친구는 윌이라는 친구는 코로나를 겪기 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데. 그리고 테니스 선수였다. 테니스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로더라는 13살짜리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코로나 이전에 여러 증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피로감, 두통 이런 것을 겪었는데 지금 냄새를 맡는 기능이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가 냄새를 맡는 기능이 돌아오니까 증세가 회복됐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했다는 거고 항우울제, 항불안제까지도 동반된 그런 치료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라는 여기 남자친구인데
야구를 즐기는 아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도 구토, 요통, 그다음에 사회 불안 이런 게 생기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호흡의 불편함이 계속돼서 이 경우에는 운동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다 받는다. 예. 여기서 이제 운동치료를 받는 것은 요통과 같은 통증이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요통이 지속돼서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구토 증상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치료할 때는 뇌진탕 치료 패러다임까지도 같이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미아라는 친구도 극심한 피로, 집중 곤란, 반복되는 피로, 불안함, 실망감 이러면서 코로나 증상이 1년 지속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성적 하락, 교육 실패, 학교 포기 이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미국은 아주 많은 병원에서 롱코비드 클리닉을 개설했더라고요. 네. 뭐 하버드도 그렇고 여기 볼티모어의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도 열었고 예일 대학도 열었고 보스턴 호스피탈도 열고 그랬는데 서로 약간 어떤 그룹은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비슷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진짜 뇌진탕 이유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어서 미국에서 체크한 것 중에서 기립성 빈맥 네. 증후군이라는 게 생소하실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제 주변에 이걸 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일상생활 아예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돼요. 네.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우니까. 어지럽고 너무 피로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청소년기에 만약에 그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앓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망가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 포스트 코비드 클리닉에서 이런 증상 중에 이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는 팀은 다학제 치료팀이 재활, 인지행동 치료, 수면 지원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네. 롱 코비드 증상 중에 이 기립성 빈맥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코로나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증상이 생겼다. 예일 대학은 아예 그 롱 코비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의료진들이 공유하고 여기도 다학제 팀이 네네. 개입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만성 피로, 브레인 포그, 수면 통증, 네. 특히 청소년들은 통증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보다는 이제 11세 미만의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더 롱 코비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상으로는 네. 이게 이제 꾀병이나 또는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지금 뭐 요통도 있고 뭐 빈맥도 있고 그래도 검사를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검사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답답하게 호소하는데 네. 이제 검사에 이 양성 소견이 없을 때 더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현재 대부분이 다학제 팀으로 현재 이런 롱코비드 증상을 진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요약하면 어떤 새로운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닌가 이런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인지 증상과 정신의학적 증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하지만 이 코로나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코로나 시기 발생한 그런 롱 팬데믹 신드롬의 심리사회적 영향과 구별이 어려워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인은 증상의 심각도와 롱코비드 증상이 비례하는데 아동 청소년들은 꼭 그렇진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롱 코비드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면서 이제 롱 코비드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1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렇고 영국은 좀 더 기다려보자. 네. 복합적 증세에
이기 때문에, 그리고 10% 미만이다. 이런 입장을 현재 갖고 있어서 장기적인 팔로업이 더 네. 논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사실 지금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동 청소년 코로나는 약간 가볍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이제, 때문에 큰 문제 네. 없다라는 식으로 복지부에서 1000명 팔로업 할 때 네. 그 팔로업에서도 이제 아동 청소년은 다뤄지지 않는데, 미국은 바이든이 이 아동 청소년 롱 코비드에 관해서 연방 정부 예산으로 이제 코호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임상 자료도 수집하고 학교 생활이 롱 코비드가 학교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롱코비드의 기전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날짜에 이런 표들이 잘 소개된 그런 롱코비드 설명 들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게 다른가 하는 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롱코비드의 증상 프로파일이 성인하고 아동 확실히 다른 것 같다. 네. 성인들은 브레인 포그, 네. 그 다음에 뇌신경학적 증상. 이게 뇌신경학적 증상은 사실 대부분 이제 인지 저하, 주의력 결핍, 기억 상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더 많은 반면에 아이들은 피로, 두통, 현기증, 근육과 관절의 통증,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아동 청소년 롱교육 코비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다, 네. 또는 뭐 유튜브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교수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동 청소년의 롱 코비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유럽, 남미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워낙 부정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여파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좀 모니터링하고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걸 네. 맞아서 네. 사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좀 피해가 미미한 네. 아동 청소년들의 이 롱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 자체가 좀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동 청소년이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 전까지였고 2022년도 이후에는 아동 청소년들 진짜 감염률이 많이 늘어서 맞아요. 확진자는 네.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이제 공식 확진된 케이스만 한 50% 가깝고 네. 네.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확진이 안 됐지만 감염된 케이스까지 염두에 두면 그렇죠. 한 뭐 3분의 2 정도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동 청소년들 중에서는 고령층에 비해서 네, 그렇죠. 치명률이나 그렇죠. 중증으로 빠뜨린 네. 비율이 굉장히 적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이후에 롱코비드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진짜 관심부터 좀 가져야 네, 된다는 관심을 생각이 드네요. 가져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와 그 정부가 10% 감염되고 뭐 몇 퍼센트 감염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네요. 정말 단 2%라도 아이들이 감염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연구되고 이 아이들에 관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삶, 그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면역과 이 기전을 잘 알아서 아동 청소년이 대거 감염돼서 만약에 치명적인 병을 앓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여러 가지 미래를 이제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전과 치료까지도 잘 연구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래 세대에 관련된 네. 일이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단 2%라도 반드시 연구되고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네.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이 네.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 발표를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선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 후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정부 차원의 관리가 되고 있을 리가 없겠죠.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그 넘어간 부분인데요. 현재 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진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부모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그 발표 중간에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11세 이하의 소아 아동들에게서는 많이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네. 했는데 네. 11세 이하의 소아 아동들은 네. 자기가 좀 졸리거나 네. 피곤하거나 이런 게 코로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하기가 어려울 건 어려워서.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부모님들이 롱코비드로 인한 영향을 받은 그런 영유아나 또 초등 저학년들은 기운이 빠졌다거나 우리 애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코로나 걸렸는데 그 이후에 너무 애가 얌전해졌어요. 네. 기운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는 이제 롱코비드를 생각하면서 뭔가 거기에 따른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는 네.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확실히 부모님들이 이제 롱코비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네. 우리 애 롱코비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바가 없고 진행 중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영유아나 이런 친구들에 관한 이런 이제 그룹에 관해서는 현재 훨씬 더 지원이나 관리가 미비한 건 틀림없는데 이제 요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영유아 관련돼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은 인지 저하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력한 대학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주 해외 토픽으로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들의 지능이 10 내지 20 떨어졌다. 그건 이제 롱 코로나이기도 하지만은 롱 팬데믹 네. 신드롬의 네. 일환으로도 그런 접근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롱 팬데믹,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박탈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네,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에 참여하는 게 못하면서 이제 인지 저하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연구가 된 반면에 이제 코비드를 앓은 아이들이 후유증이나 만성화를 어떻게 겪느냐 하는 부분은 오히려 현재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여기서 제가 네. 그 질문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사실은 그 롱 코비드여도 문제고 네. 롱 팬데믹이어도. 팬데믹이어도 문제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코로나를 앓았는데 네. 소아 청소년 중에 코로나를 앓았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네. 혹은 코로나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될 증상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이 자료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롱 코비드 혹은 롱 팬데믹의 가장 큰 후유증으로는 우울감을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울감도 네. 그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우울감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네. 뭐가 이렇게 약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우울감인지 그리고 또 우울감의 또 그 드러나는 패턴도 또 다 다르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동시에 전에 잘 다니던 학교 생활에 대한 피로를 전보다 과한 피로를 호소할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 이렇게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 계속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네. 게을러지고 네. 나태해졌다라고 보통 부모님들은 생각하죠. 의지가 부족해졌다. 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생활이 방만해졌다. 뭐 네. 이런 식의. 그 이전에 그런 모습이 없었던 아이들이 코로나를 앓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네. 우울감을 호소하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관련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는 그때는 이제 후유증 클리닉 와야 되는 거죠. 우리 후유증 클리닉을 와서 뭐 과거에 검사해 놓은 게 있으면 뭐 너무 이상적이지만 현재 저희 명지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에선 인지 체크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 저하가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게 단기간에 발생한 그런 인지 저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훨씬 더 코로나 후유증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 부모님 또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이후 나타난 피로나 우울감 또는 집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쨌든 일방적으로 네. 그 아이의 인성이나 그러니까 게을러졌다, 나태해졌다, 의지가 박약해졌다, 방만해졌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게 혹시 롱 팬데믹 혹은 그렇죠. 롱 코비드. 코비드의 네. 후유증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이 청소년이라는 존재로 산다는 게. 네. 왜냐면 어른이 그랬으면 그렇죠. 그죠? 너 롱코비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근데 있는데. 어른도 사실 억울해요. 아 그런가요? 네, 어른도 사실은 네. 뭐 이렇게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네. 빠리빠리 못해졌다는 둥, 네, 네. 게을러졌다는 둥, 나태해졌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공공재원을 좀 들여가지고 네. 뭐 찾아가는 정신과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서 네. 좀 선생님들이나 학교 혹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들이 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면을 해서 너 혹시 뭔가 달라진 게 없니 같은 것들을 좀 맞아요. 네,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네. 좀 그런 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해야 돼요. 네. 뭐 제가 계속 자꾸 다른 나라 얘기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진짜 많은 감염들이 발생했던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아동 청소년들이 몸도 어떻게 극복하고 네. 이 마음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어떤 메커니즘, 어떤 방식으로 우울했던 것을 회복하고 또 어떤 식으로 다시 인지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사실 뭐 5년 뒤에 또 온다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후유증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아동 청소년 집단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조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에 관한 예산을 잡아라라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주장하는데 사실 아동 청소년의 코비드 후유증에 관한 예산을 잡으라 네. 이런 것을 우리 정치나 이 국가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기초학력 결손된 것만 복구해라 네. 그러니까 그런데 롱 팬데믹 후유증이나 롱 코로나 후유증을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집중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몸이 안 되고 뇌가 안 되는 건데 네. 거기다가 기초학력 가르친다고 막 쏟아 부으면 아이들이 더 절망하고 더 나는 할 수 없는 아이가 된다라는 현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 연구가 있어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 카트리나 대홍수 때, 네네. 카트리나 대홍수 때 집을 잃고 가족도 잃고 이랬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생기는데, 이 아이들한테 학교를 뭐 여기도 홍수 때문에 학교도 다 잠겨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서 네. 막대한 학업 손실이 있었는데, 이 막대한 학업 손실이 있는 이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하자, 네. 그렇게 접근하기도 했었나 봐요. 아, 그랬는데 그렇게 학력을 중심으로 접근한 학교들은 다 실패했고요. 오히려 반감만 생겼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몸도 마음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네. 거기에다가 너가 그 학력이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가 닿겠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비교적 그래도 성공했다 이런 그룹도 있어서 카트리나 연구가 굉장히 참고할 바가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미국의 학자들이 있는데, 카트리나 연구에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뭐였냐면요, 레질리언스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룹은 오히려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기초 학력이 복원됐다 오히려. 그런데 학력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했던 그룹들은 오히려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오히려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더 늘었다. 그러니까 학습 자체를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케어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네. 중요하다라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든 다음에 네.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어른들의 불안이죠. 코로나 길어지면서 비대면 수업하면서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막대한 학업 손실이 있으니 빨리 시키자, 이렇게 네. 해서는 오히려 실패하고 학업에 대한 절망감, 학교 출석률이 낮아지더라, 이런 카트리나 연구의 시사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수 교수님께서 그 2부에는 이 롱 코비드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소아청소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서 지금 뭐 처음으로 그게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방금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상태를 봤을 때 팬데믹 전에는 혹은 코로나를 앓기 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변화 자체가 그냥 아이의 일시적인 심리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 롱 팬데믹 혹은 롱 코비드의 후유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청자 질문들도 앞으로 5일 동안 계속해서 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궁금증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그때 그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상담 사례 하나만 짚고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간단히. 네. 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성께서 남기신 사연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후유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미각, 후각 회복되지 않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황스러운 건 코로나 확진 이전에는 일과 생활을 딱딱 잘 처리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미각 후각이나 혹은 이 호흡기에 그런 장기침하는 증상이라든지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 같은 경우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면장애, 잠 잘 못 자는 거, 네.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 특히 일과 생활을 예전처럼 이렇게 딱딱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뭔가 열패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 이제 이 상담 사례가
지난주 목요일이어서 아직 롱 코비드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상태이긴 해요. 네네. 지금은 급성기 사례인데 일단 이제 자가격리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좀 생기는 뭐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 관리, 자기 리듬의 상실, 이 자기 리듬의 상실, 자기 조절의 실패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존에 뭔가 자기가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왜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변화에 대한 뭔가의 낭패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많은 청소년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이 밀려 있거나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을 현재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자가격리 또는 그로 인한 병가 이렇게 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밀려있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도 와서 아예 포기하는 게 뭐냐면 밀린 거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냥 포기를 한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고 밀린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부터 하나하나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의 유연성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자기 자신의 조절을 놓지 않고 견디는 거 그런 견디는 마음과 유연성 이게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아주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상담 사연 남겨주신 분께서는 좀 롱코비드로 이어지지 않고 네. 좀 빨리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약속된 2시간이 거의 꽉 차가지고요. 일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일단 그 2부 시간에는 이 롱코비드 후유증과 그리고 특히 소아청소년에 네. 초점을 맞춰가지고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 새로운 정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의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상담 사연이나 혹은 질문을 남기실 게 있으면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는 유명순 교수님 그리고 2부에서는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네.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서울 시민들의 롱코비드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에서도 롱코비드를 이겨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에서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집중 치유 상담 주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의 류지수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롱코비드의 후유증에 대해서 그 롱코비드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롱코비드의 이런 마음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좀 서울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PPT가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롱코비드의 마음건강 후유증 바로 알기라고 좀 해봤습니다. 롱코비드의 후유증에 뭐 취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롱코비드의 후유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 교수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기존에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좀 내가 평소에 좀 많이 초조하고 불안불안하다. 그런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약하고 고립감을 쉽게 느끼기도 하는 1인 가구, 그리고 뭐 외부 활동과는 단절되고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보건 의료인인 경우, 이런 분들인 경우에 롱코비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롱코비드의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이 롱코비드의 후유증인지 증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확진이 됐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후에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꾸 잊어버리고 몸이 많이 처지고 그러는 후유증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롱코비드 후유증일 수 있겠구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이러한 것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롱코비드 후유증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생명이음 청진기라는 서울시에서 준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몸의 이상을 또 함께 확인했을 경우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동네 병원을 통해서 간단한 우울증 검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고 우울하신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내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병원을 먼저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생각하신 경우 동네 병원을 방문하고 1개월 내에 66%가 사망하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먼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건강검진이죠. 검진을 통해서 선별하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생명이음 청진기입니다. 생명이음 청진기는 내가 사는 동네에 병원에 찾아가셔서 간단한 우울증 검사를 하시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자살 행동 척도라는 것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심층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사는 동네의 병원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찾아가서 마음 건강 검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에 우울이나 자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함께 있고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방금 안내를 충실하게 해드렸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사실은 아무렇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보신 다음에 별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별게 아니다라는 그 확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네. 마음이나 혹은 신체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테고요. 이제 만에 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먼저 발견하면 그럼요. 이제 훨씬 더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